네, 안녕하세요. 유병준입니다. 이제 본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행정학 의 전체적인 이제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될 시점이에요. 이 행정학 전체가 우리 이제 7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7개의 편제 중에서 이제 1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행정의 기초이론입니다. 이 기초이론 파트에서도 특히 이제 행정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개념적 정의부터 이제 해서 들어갈 부분인데, 간단하게 전체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행정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란 거는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보는 기초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강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크게 이제 두 파트가 있죠. 하나가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관리입니다. 관리란 것은요, 집행을 위한 관리 체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이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책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파트가 있다면은 이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집행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집행의 과정에서 이제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물자, 이게 재무라 부르죠. 재무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이제 관리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행정이 두 파트죠. 두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제 행정개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정개혁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방행정 또는 지방자치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장,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이렇게 7개의 편제죠. 이 편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난이도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 이제 바로 1편에서 바로 행정의 총론, 기초이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제 이 총론적 파트에서 다룬 부분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5개의 장 중에서 행정에 의한 무엇이냐, 행정의 의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행정국가와 신행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이론과 정부 실패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부분이고, 이 1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요 2장입니다. 2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행정 환경이란 파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행정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서 행정 이론적 전개가 있는데, 실제 이제 난이도나 또는 분량이란 측면에서 가장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온 영역은 2장하고요, 5장입니다. 근데 5장에서는 이론적 영역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등가치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좀 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좀 중요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파트라 해서도 완전히 빼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제 정리할까, 뭘 최소화할까라는 부분을 잘 좀 셀렉트해야 해서 학습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이쪽 파트입니다. 그런데 늘 나오는 반복적인 영역이란 게 있어요. 그 반복적인 영역이란 게 가장 최근 이론에서 나온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라든지 또는 뭐 신공공서비스라든가, 뭐 최근에 와서는 탈신공공서비스란 파트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는 뉴거버넌스, 네트워크라는 개념, 거버넌스, 뉴거버넌스라는 개념들, 뭐 사회적 자본론, 신제도주의 이런 파트가 비교적 난이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빈도도 굉장히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의라는 1장에서 개요 정도를 먼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요, 2장에서 좀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학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의의라는 파트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내용은요, 시험에서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 우리 입문 단계지만은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이제 하나씩 좀 제대로 좀 밟아가자. 다만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최소한의 내용을 이해, 그리고 최소한 암기에 좀 주력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게 처음부터 정확해질 수는 없잖아요. 많이 해봐야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잡으세요. 좀 편하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 행정이 뭐냐, 이제 개념적 정의입니다.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데, 행정이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부의 활동이죠. 정부의 활동이 이제 행정인데, 행정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정을 행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정을 행하다, 정치를 행하다, 정책을 집행하다 이런 의미가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행정을 국어사전으로 설명할 때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또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라고 해서 이른바 집행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가지고 현대의 모든 행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약간 이제 의미를 조금 좀 달리해서 봤을 때 정부의 활동은 정부의 활동인데 왜 정부가 존재하냐 되물으면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봅니다.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려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라고 해도 되고요. 이걸 사회적 수요로 불러도 돼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정부하는 것이다. 이 정부를 얘기한 거. 이때 정부란 물론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부를 지칭합니다만은 넓게 얘기할 때는 행정부 외에 다른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입법부나 사법부나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행정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활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활동이란 말로 써도 되고 기능이라고 써도 되고 역할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하는 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 정부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부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였죠? 정책이고 또 하나는요? 정책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요? 바로 이제 집행입니다. 집행인데 집행을 위한 관리 체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두 가지 영역은요, 정책과 그다음 관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정책학에서는요, 정책 측면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요.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소위 이제 경영학이라는 파트가 좀 많이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조직관리 이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이 이제 개념 규정의 다양성이라고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오늘 행정이 도대체 뭐야? 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되고 또는요 전통적 행정과 현대 행정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국가론에 따라서 설명한 것이 가장 알기 쉬워요. 그러니까 국가론이 뭐냐면은 입법국가라든가 행정국가라든가 또 최근에 신행정국가라는 형태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제일 쉽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가 뭐냐면은 이제 국가에 대한 이해, 정부에 대한 이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할 거고 그러면은 입법국가나 행정국가나 그 다음에 최근에 신행정국가라는 개념이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바라본 개념과 현대적 의미에서 바라본 관점과 그다음 최근에 바라본 관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통 많이 설명하는데 전통적 의미가 뭐냐면은 입법국가 하에서 행정의 개념이고요. 현대 행정국가 하에서 행정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신행정국가에서 행정 개념 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근대 입법국가가 있어요. 근대 입법국가에서 행정이란 뭐냐 물으면요. 정책을 집행한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본질입니다. 정책을 집행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행정국가에 오니까요. 이제 행정이란 것이 뭐냐 물으니까요. 정책의 집행만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좀 더 범위 좀 넓어지네. 맞아요. 좀 더 넓어져요. 근데 최근에 와서 신행정국가에서 행정이란 뭐냐라고 하니까요. 네트워크를 관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네트워크를 관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좀 새로운 내용이죠.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많이 논의할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여기서 이런 본질이 뭐냐면요. 이 정책이란 파트를 행정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정책의 결정까지 포함시켰을 때 현대 행정국가라고 이제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 의미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부분은 뭐 다음에 보더라도 우리 이제 행정의 개념적 정의를 내릴 때 행정의 개념적 정의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유럽에서 발달했던 행정적 개념적 정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개념적 정의가 있는데
유럽 중심의 개념은 잘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행정법학에서 논의하고 행정학에서는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 행정 연구의 출발점이 있어요. 오늘날 이 현대 행정이란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누구에서 연구가 됐냐라는 것인데 이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학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건 언제냐면 윌슨이 굉장히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은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돼 갖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상황을 극복할 때 윌슨 대통령이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보면 1919년 이제 기미 독립 선언할 때 보면은 민족 자결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윌슨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윌슨은 이제 이 행정 연구란 논문이 시작이었다. 그래서 행정이 출발점인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이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란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란 정치가 아니라 행정 무엇이다? 이렇게 보는,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is not 정치 but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은 뭐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봐요. 관리는 관리인데 뭘 관리하는 것이다?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윌슨 행정관, 윌슨 패러다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다음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베버라는 사람의 이론이 관료제 이론이라고 있어요.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합하여서 윌슨 베버 행정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통상 우리가 전통적 행정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라봤던 행정은 무엇이다? 행정은 바로 뭐냐면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요, 경영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초기 행정학의 발달하고요, 경영학의 발달은 똑같이 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후에 윌슨 이후에 행정 이론은요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여러분 교재 쭉 보시면은 5가지 또는 6가지 이론이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행정관리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그 다음에 발전기능설이 있고 건너가면은 이제 정책화기능설, 그리고 거버넌스설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의 이론적 틀이 있습니다. 이 이론적 틀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접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파트는 무조건 여러분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이제 가장 큰 줄거리는요, 이런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책을 결정하고요,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누가 할까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소위 권력 분립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돼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 권력 분립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할 겁니다. 권력 분립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한 것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집행할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국가라는 조직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조직이나 어떤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똑같거든요. 가정에서도 결정은 누가 하고 또 행동에 누가 옮길 것이다. 기업에서는 결정은 누가 하고 행동은 누가 옮길 것이다에 대한 기본적 이해거든요. 이런 것을 소위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입법부 의회죠. 입법부 의회가 결정을 하고 행정부가 이것을 집행한다 해서 우리 방금 전에 이게 전통적 행정 개념이 이 파트였죠. 그런데 현대를 행정국가라고 불러요. 현대 행정국가에 오면서 행정이 이제는 정책도 결정하고 집행도 모두 담당하다 쪽으로 행정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 행정국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책 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할까라는 거하고 결정이 여기 관련이 높아요. 근데 초기에 나왔던 윌슨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행정이란 정치, 다시 얘기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하지 않고 행정은 단지 집행만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행정은 바로 행정이라는 것은 단지 집행만 하는 것이다. 이걸 달리 쓰면 공공사무의 관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에 오면서 이제 행정 기능이 이렇게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능이 이제 변천, 확장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5개의 이론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요. 자, 행정관리설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관리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것이요. 통치기능설, 그 다음 행정행태설, 그 다음에 정책화기능설, 그 다음에 거버넌스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행정관리설은 자, 이게 나왔던 시점이요. 1887년 우드로 윌슨이 행정 연구를 발표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3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행정관리설이 있었고요. 행정관리설에서 다시 193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을 통치기능설, 통치기능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940년대 중반에요. 40년 중반에 나왔던 것을 행정행태설 이렇게 부르죠. 행정행태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요. 다시 여기서 1960년대와 70년대, 특히 70년대요. 70년대 나온 것을 정책화 기능설 또는 실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책화 기능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을요,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거버넌스를 부르는데, 이 내용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사회과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있잖아요. 암기라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암기는, 정확한 의미는 암기란 말을 무엇을 암기해야 될까라고 다시 되물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란 과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회란 과목이. 행정은 사회보다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행정이 사회의 심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란 과목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싫어하냐 이유를 이제 보면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연과학 같은 거는 기억하고자 할 때 기억을 뭘 해야 될까 하는 건 그게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학을 공부하면은 원자 기호라든가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딱딱 떨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결국 무엇을 암기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잘못된 교육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요것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주입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과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단어가 이걸 마구잡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만 쓰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초, 중, 고등학교 때는 무시했던 것 같아요. 무시해갖고 이거 아니면 아니야 틀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딱 그게 원한 그것만 답을 써야 되는. 이렇게 하면은 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암기라는 걸 할 때는 무엇을 암기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모든 이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소위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갖고 요 법을 가지고 암기 기준점을 잡으세요. 자, 그것은 이제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모든 이론은 왜 나오게 되느냐? 그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 이 배경 하에서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같다면요, 그 이론은 현재 와서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10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100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는 못 쓰는 게 아니고 오래된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현대에 와서 적실 수 있는 겁니다. 행정의 본질은요, 현재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있죠, 같은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에 와서 이걸 다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꼭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기본적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조금 더 들어가면 장점, 단점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배경, 특징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어요. 이 행정관리설에 나왔던 요 당시는 1887년에서 1930년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산업사회로 성숙해 갔던 시점이에요. 그럼 산업사회로의 고도의 성숙이나 발달이 있었던 시점이에요. 이게 사회의 변화의 중요한 틀입니다. 우리가 사회 변화를 잡을 때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산업사회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산업사회에서 다음에 뭐죠? 정보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본 틀을 얘기합니다. 물론 최근에 오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요즘 쓰고 있으면서 또 굉장히 또 유행어처럼 좀 돌고 있는데 뭐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유행어입니다. 또 금방 또 사라질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래가는 기본적 틀은 두 가지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다? 산업사회로 성수입니다. 산업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사회가 전문성, 복잡성이 높은 사회예요.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사회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뭐냐면 능률적 업무 처리가 요구되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사회 하면요, 적어도 이 세 가지를요 항상 좀 가지고 가십시오. 전문성, 복잡성, 능률성 이 세 가지를 좀 가져가시고요. 앞으로 제가 10번 이상 얘기할 겁니다. 자, 행정관리처는 어떤 시점은요, 이렇게 산업사회가 고도로 성숙해졌던 시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엽관주의 극복이라고 불러요. 엽관주의 극복. 이 엽관주의 극복이 나오는데 이 당시로 좀 되돌아가셔야 되는데요. 엽관주의가 폐단이 있었던 시점인데 엽관주의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에 인사행정 가서 공부할 사항이 있거든요. 인사행정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엽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공직을 임용할 때 그 임용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다? 정당의 충성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정당의 충성도를 기준으로 임용을 했던 것을 엽관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당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이른바 농공행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것이 엽관주의인데 엽관주의 뒤에 가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많은 문제점이 부패라는 문제가 나와요. 부패와 비능률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제가 부패와 비능률이라는 것이 문제화돼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정치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이걸 실적주의라고 불러요. 인사행정에서는요. 인사행정은 이제 실적주의라고 부르는데 실적주의는 정치로부터 공무원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 이게 실적주의적 요소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에 대한 소속원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부터 분리하자. 이것이 소위 초기의 행정관리사 나왔던 시점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발해요. 하나는 뭐죠? 정치로부터 분리.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업사회 성수에 따라서 전문성, 능률성을 요청입니다. 자, 이것이 이 당시에 나왔던 시점이고 지금은 계략적 이해 많이 두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인사행정에서 또 자세히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다음에 또 여러 번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특징을 넘어갈게요. 행정관리설은 본질이 뭐냐면요. 행정은 뭐가 아니라고? 정치가 아니고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요. 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요. 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행정은 정책이나 또는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한 것이고 이 말은 행정은 보다시피 뭐가 아니냐면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정치가 아니라 정치부터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이렇게 써요. 정치행정 이원이라고 불러요.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가장 초기적 이론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론.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관리다. 관리다 해서 행정관리설이라고 표현하고요. 통상 경영학과 거의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는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치기능설을 갈게요. 자, 통치기능설은 역시 이제 이 당시 이제 사회적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배경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해요.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해요. 자, 1929년 10월 24일 경제공황에 대한 파트 역시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제공황이 발생이 있었고 1940년대 가면은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물론 40년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도 작은 국지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 위기, 그 다음 정치적 위기죠.
그래서 경제나 정치 위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뭐 이 경제 위기 대표는 실업 이런 것입니다.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단순하게 주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바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 기능을요, 이것을 정책 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책 기능이란 말은 정책 결정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하고 좀 다른 점이 행정의 영역이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통치 기능설이라고 번역해서 불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상은 조금 통치라는 말이 조금 뭐죠, 어감도 그렇고 의미 다양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굳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견으로는 정치 기능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통치 기능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통치 기능설에 따르면요, 행정은요 정책의 집행만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은 정책 결정 기능도 수행한다 라고 봅니다. 그 결과 행정은요 정치와 관련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 행정 일원이라고 불러요. 일원론, 정치 행정 일원론 이렇게 보는 것이 통치 기능설입니다. 그 다음 1940년대 중반에 행정 행태설이 있어요. 행태설이 있는데요. 1940년대 행정 행태설은 일단 이제 상황이 오게 된 직전의 상황을 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제 1945년도에 전쟁이 끝이 나죠. 전쟁이 끝이 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 안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회적 안정과 함께요. 이제 이 학문의 발달, 학문이나 이론의 발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끝나는 사회적 안정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란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격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정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사회란 건 늘 교차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격동기, 혼동기가 오고, 또 혼동기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격동기 사회일 때는 뭐가 발달하면 사상이 발달해요. 사상적 측면이 발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이제 격동기 사회에 해당됐던 시점이요. 춘추 전국시대예요. 이때 수없이 많은 사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학문화되는 것은요, 안정화되는 시점에 소위 이제 학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정이 나왔던 시점은요, 저희 한, 당, 송 이게 세 시기예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한나라와 그 다음에 당나라, 송나라 때인데, 특히 송나라 때 주희가 주자학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학문적 이게 어떤 이제 틀이 잡혀가는 시점이거든요. 행태로는 어느 시기냐면 사회적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행정의 과학성 요청이 나타나요. 행정의 과학성 요청이 나타나는데, 행정의 과학성을 추구하는 것이 행태론입니다. 행정의 과학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사이언스죠.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말을 추구하는데, 이 과학이란 것은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사현상을 두 개로 쪼개요. 사현상을 두 개로 쪼개갖고 사회 현상에서 가치 영역과 사실 영역으로 사현상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할을 시켜요. 자, 사회를 가치와 사실로 부르는데, 가치란 말은요,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가치는 무엇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면 이게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란 말은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사실이라고 불러요. 사실의 영역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이죠. 그러면은 가치와 사실로 사실상을 분리시켰을 때 가치 판단이란 주관적 영역을 과학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뭘 연구하자? 사실을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현상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쪼개갖고 이 중에서 사실만 연구하자. 사실만 연구 대상을 삼자. 이게 행태론에서 논의하는 이제 바로 논리 실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연구 대상을 삼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행태로는 행정의 과학화 추구를 위해서는 객관적 영역만 연구 대상을 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정은 여기서도요, 정책 측면은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 이원론이라고 다시 부르기도 합니다. 자, 행태로는 또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정책화 기능설이 있어요. 이것은요, 1960년대 후반부터 또는 중반부터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돼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1930년대 사회적 문제하고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회적 문제는 특히 많은 것이요, 빈부격차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종차별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인종갈등, 또 이제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위기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종 갈등이라든가 빈부격차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행정은 과학화가 중요할까? 연구가 중요할까? 과학을 위한 연구가 이론을 위한 연구가 중요할까? 아니면 현실 문제 해결이 중요할까?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네. 자, 이 정책과 기능설은 바로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 지향을요, 다른 말로 처방성 또는 적실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에서 처방성을 추구합니다. 처방성을 추구하고요. 이것은 정책 지향이라고 부르게 돼요. 정책을 지향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행태론하고 가장 큰 부분이 과학성이냐 또는 처방성이냐 이 두 가지예요. 과학성이냐 처방성이냐 이 중에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처방성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처방성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행정은 정치적 성격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정책적 일원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책 기능성 앞에 있는 통치 기능성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다만 배경은 조금 달라요. 배경은 다른데 공통적인 사항은 둘 다 뭐냐면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 이 70년대 정책과 기능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70년 정책과 기능설인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요 중간에 1960년대 발전 기능설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발전 기능설이 있는데 저는 이 파트를요 완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얘기하는데 발전 기능성이란 말은요,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을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입니다. 자,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을 시도했을 때 이걸 발전 행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의 비대화와 뭐 기타 이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했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60,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독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재의 망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는 발전 기능설 같은 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나의 시대의 흘러간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와 90년대요. 8, 9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을요,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거버넌스라고 나옵니다. 자, 행정 이론이 있잖아요. 80년대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바뀌게 돼요. 전혀 다른 쪽으로. 그래서 80년대 이전의 행정이라는 것은요,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한다, 하지 않는다에 관련돼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중간중간에 하나의 뭐냐, 임팩트라는 것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그럼 이제 요 당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을까라고 하면 1929년에 뭐가 있었죠? 바로 이 공황이 있었죠. 경제공황이 있었고, 경제공황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중요해졌던 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쟁 이후의 사회적 안정기에 대한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문제는 1970년대 바로 직전에서부터 사회적 문제가 다시 커졌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의 증가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1970년대, 80년대 가는 시점에 이제 요 중간에 보면 유가파동이라는 것이 나와요. 유가파동. 유가파동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내용은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유가파동을 거치면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해요. 그래서 사회의 전체적 흐름이 구도가 바뀌는 시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공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가파동입니다. 이 유가파동 이후에 이제 서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정부 혼자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거버넌스의 본질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협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나타나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 하에는 다시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80년대 초기에 나왔던 것을 신공공관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것을 뉴 거버넌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종전에 가장 많이 소개됐고요. 또 실제 행정책의 많은 부분은 이 신공공관리론에 의해서 전부 재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져요. 근데 이 신공공관리론은 이후에 많은 어떻게 보면 비판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지정 과정에서 좀 온건한, 그리고 좀 더 강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탈신공공관리라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거먼스라 부르고, 세 번째는 신공공서비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공부할 것이 아니고 5장에서 가서 공부할 겁니다. 5장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다만 거버넌스라는 개념 하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세요. 이 두 가지만. 둘 다 뭐죠? 정부와 민간 협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신공관리에서 강조한 것을 이른바 기업형 정부라 부르고, 뉴거먼스에서 강조한 것을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형 정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소개되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됐냐라는 이해가 이 앞에 좀 중요합니다. 그 이해, 왜 나오게 됐냐라는 그 배경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사회적 배경이 바로 유가파동과 그 다음에 정부 실패라는 단어로 압축이 돼요. 유가파동과 함께 이걸 자원의 위기라 부르게 되는데요. 자원의 위기와 함께 그 다음 또 하나가요, 정부 실패입니다. 이 정부 실패가 나타남에 따라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행정 이론을 최근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전통적 정부와 그 다음 또 하나가요, 거버넌스라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라고 이제 보통 표현해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란 것은요, 국가가 국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정부란 것은요, 국민에 대해서 수직적이고 하향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부는 국민에게, 이게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을 때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어때요? 수직적 하향적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80년대 이후에는 수평적, 협력적인 통치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협력적 통치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요, 이렇게 씁니다. 뭐라는 협치라고 부르면 협치. 그래서 통치에서 협치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에서 협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치와 협치 개념을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걸 이렇게 써요. 정부 실패라고.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국가는 그만큼 많은 또 재정과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오면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의 증가라고 봅니다. 재정 적자의 증가는 또 왜 오냐? 그럼 유가 파동을 다시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복지 비용은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 재정적자란 게 뭐냐면 정부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정부는 민간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넓게 잡을 때는 국가 또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말은 보통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시민사회가 있을 때 이들 3자 간에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걸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나오게 되냐라고 할 때 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려 보니까 정부가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하고 손잡아서 가자. 대표적 케이스가 민자유치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가는 신공항에 가는 도로는 전부 다가 3개가 다 민자도로입니다. 민자도를 통해서 하고 요즘은 이제 기차역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것이 바로 기업과의 협력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시민과의 협력입니다. 이때 시민에서 이걸 주도하는 것을 NGO라고 보통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의 협력 없이 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뭐 환경 파괴 오거나 옛날에 서해에서 태안반도 부근에서 유조선이 이 사고가 발생해서 엄청난 기름이 이제 유출됐었습니다. 그때 그 기름의 띠를 하나하나 없앤 것은요, 정부의 권력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바로 이제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것이 이른바 뉴거번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통치시대에서 협력적 통치를 줄여왔고요. 협치라고 부릅니다. 협치죠. 협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치에서 협치로라고 이제 본 것이 최근에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요, 80년대 이전까지 이런 이론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다 거의 모든 내용이 정부 실패 극복을 한 과정에서 소위 거버넌스적 해결을 방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에는 정부와 그 다음에 시장과 기업과 시민사회 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보는 것이 이 거버넌스적 해결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잖아요. 행정이 이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봤고요.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정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즉, 입법국가란 뭔지, 행정국가란 뭔지, 복지란 뭔지, 재정적자는 또 뭔지, 뭐 시장 실패란 뭔지, 이런 어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경적 좀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해서 내용을 좀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